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예, 예. 거기서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한다고 비밀번호 코드를 풀어주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근데- 의문이. 제가 지금 해봤는데 27자 만들었어요. 오. 한동훈 사랑. 아, 이렇게 하니까 딱 나오고 27.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 전에 저 인터뷰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 근데 결국 이게 누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무슨 얘기하냐면 무정부 상태 같다. 완벽한 기능마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이 한심한 게 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구조 개혁과 네.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거 20년 걸려도 못해. 많은 덕장을 넘어서는 용맹스러운 용장. 정치 용장 오늘 두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정치 관련 이슈들이 지금 몇 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터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용장의 가장 좀 저는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네. 조국 혁신당이 당론으로 네, 1호 발의를 이거 하는 거죠? 네, 네. 했습니다. 했죠. 네. 오늘 아침 제출했죠. 네. 예. 여긴 뭐 어떤 수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아니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뭐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그 소위 얘기하는 패소할 결심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그 취소 소송 관련한 거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자녀 뭐 입시 비리 의혹 예. 그리고 그동안 여기까지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그때 그 피의 사실 공표한 거,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입법 국회 입법권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 뭐 이런 등등. 그러게네요.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핵심은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관련된 고발 사주예요. 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원어브 댐으로 자녀 의혹 이렇게 자녀 들어간 의혹.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녀 의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네. 상당히 분야가 많다. 고발 사주는 김웅 의원도 아마 여기에 네. 또 네, 포함. 조사를 좀 많이 받아야 받아야 될 일이 생기겠군요. 네. 고발 사주. 근데 의혹. 제가 보기엔 이거를 물론 뭐 의혹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이거를 22대 개원 첫날 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만한 내용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국 대표의 사감이 너무 작용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다. 네. 뭐 정말 그래서 우리는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이거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의혹의 수준이나 뭐 그게 조금 작아 보이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상병 네. 사망 사건과 관련한 그 이제 민주당이 아마 뭐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할것 역할 같고요. 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감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상대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공격이 막 굉장히 네.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갔으니까 뭐 하겠다는 약속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네. 그죠? 조국 혁신당이. 근데 이제 네. 실제 개원하고도 진짜 하는가 봤는데 이제 하네요. 아니 근데 그 이런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제 22대 국회 오늘 개원인데 오늘부터 사실상 특검 정국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 아마도 그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최혜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던 것을 야 7당이 연대해서 네. 첫 번째로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되도록 하자라고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부결되는 날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도 그 생각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 1시 반인가 그 의총이 2시에 의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의총장에서 이제 야권이 연대해서 하는 1호 법안은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1호 법안은 뭘로 할 거냐 그 25만 원 네. 관련된 민생지원금 그거를 이제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보편 지원, 선별로라도. 보편 네. 지원 꼭 하지 않고 선별 지원으로라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을 1호 법안, 민주당의 1호 법안,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뭐냐? 한동훈 특검법,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여러 트랙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도 또 1호 법안이 있겠죠. 예. 개혁신당은 뭐예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래서 내일 이제 개혁신당에 이번에 오늘 등원한 3명의 현역 의원하고 전직 의원들하고 회의를 내일 아침에 처음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 사안이죠.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리였다. 뭐 무리라기보다는 약간 과연 사람이. 적절했느냐 이게 그럼 뭘 1호로 하면 좋았을까요? 글쎄요. 혁신당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아니 어떤 정치 철학 내지는 경제 철학이 담긴 법안이면은 맞겠죠. 우리 당이 뭘 추구한다. 그렇죠. 뭐 북일 없이 사회 그러니까 가장 뭐 핵심이니까. 그 당의 핵심 가치가 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법안이 돼야 되겠죠. 네, 적어도 네, 당론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뭐 물론 의혹이 있어서 수사해야 되는 건 네, 네. 맞지만 그거 뭐 27자의 네. 그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예, 예. 거기서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특검한다고 그 비밀번호 코드를 풀어주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근데 의문이 좀 조국 드는데. 대표나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나 비밀이 담겨 있을 있겠죠. 거다. 왜냐하면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카톡방에 60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뭐 아이 사진이거나 뭐 꽃 사진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았겠냐. 사건 관계의 사진일 텐데 그 도대체 60개의 사진 파일이 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있다면서요. 증거물로 남아 있고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로 이 휴대폰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서 뭐 아이폰 해킹도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이 공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진 60장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몇백 개, 300 몇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핵심은 고발사주 의혹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폰을 이제 예를 들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사건과 무관한데 그 내용을 막 보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는 대검 디넷이라는데 네. 압수수색을 해서 네. 그거를 통째로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검색어를 넣어서 관련된 자료를 전부 모아서 수사하는데 활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라는 게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네.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거는 네. 최근에 법원의 분위기는 네. 그러다가 엉뚱한 내용, 그렇죠. 그 애초에 고발 사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증거로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수사하려고 했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료만 증거로 인정한다. 쓸 수 있다. 예. 뭐 그게 이제 원래 법 취지에 그렇죠. 그렇죠. 맞긴 하겠죠. 아니 근데 그 60장만 보겠다, 그 카톡 내용만 보겠다는 거지 그밖에 다른 한동훈 위원장의 사사로운 내용을 보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네. 나는 근데 패스워드를 27자나 넣는 사람은 그게 처음 봤는데 되나요? 하여튼 그거를 네. 못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김호중 씨인가요? 네. 그 가수가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 따라하네? 나쁜 거는 빨리 커져요. 원래. 그러니까요. 빨리 배워요. 나쁜 맞아요. 거는. 이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지금 해봤는데 27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27자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렇죠. 주로 한글을 네. 한동훈 사랑 획수를 내가 해보니까 한동훈 27 사랑해? 한동훈 사랑 아. 이렇게 하니까 딱 나와 27 획이 나와요. 이거 상당히 맞는 거. 진지했습니다 야. 지금. 지금 막 두 분 말씀하시면 아니, 안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뭘 막 그것에 거예요. 이름 좀 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저 드립 하나 나온다 딱 이거 보고 있었어요.
역시 예리해. 한동훈 사랑. 내가 볼 땐 27자, 27 획입니다. 이게. 검찰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참고하시면 찍어보시기 되겠- 바랍니다. 네. 아니 왜냐면 27개는 숫자로 하긴 힘들죠. 사실. 웬만큼 해갖고 이거는 그렇죠. 예, 힘들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글을 뭔가 영어로 변환하거나 아. 이런 거 네. 이런 걸 아마 했을 것이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주장하시면 안 돼요. 아하. 그거 아시죠? 5번 이상 틀리면 아예 안 되잖아요. 아 맞네. 잠겨서 아예 못 써버리는.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날릴 수가 있어요. 한동훈 사랑 아니요 한동훈 최고 둘 중에 하나. 이거 애매하네. 여튼 뭐 그렇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당론 1호로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조국 대표가 한 이야기가 그 29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10석으로 줄이기로 했잖아.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우리가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 심지어 실명 토크 갑니다.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고 했다. 먼저 얘기했다. 근데 선거 이후엔 달라지신 것 같다. 직접 논의는 안 했지만 그렇게 보인다. 이거 민주당이 얘기해놓고 선거 이후에 지금 태도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하여튼 그 원내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교섭단체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그럼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교부금도 다르죠. 어떻게든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네. 어떻게든 이제 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일부 그런 목소리가 네. 선거 전에 좀 있기도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하셨어. 김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선거 상황실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네, 물론 네, 네. 실장이긴 한 상황 뭐 무슨 위원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장이라는 뭐 실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냐. 개인 의견이다. 개인 의견. 아니, 요새는 지금 선거에- 분리하면 다 개인 의견이래. 네, 개인 의견이다. 아니 얼마 전에 네. 공매도 금지 네, 다시 이복현 푸는 것도 금감원장도 개인 의견.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뉴욕에 그러니까요. 공개 와. 행사장에서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바로 개인 개인 의견이라고 의견. 하더니 요즘 100% 조금만 개인 분리하면 의견. 다 집단 개인 의견 의견이라고. 개인 의견. 그러게. 네. 좀 단체 있으면 의견. 대통령도 개인 의견 나오고 나올 수 그 있죠. 얘기 나올 옛날에 수 있죠. 있었어요. 네. 네. 아니, 그 대통령 최- 개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전화 개인 의견. 그래서 개인폰 썼나? 공무와 그 사적인 업무를 네, 분리해서 공무와 상관- 그때는 그렇게 한 거 다 개인 의견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네. 개인 의견이었군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조국 대표로서는 매우 섭섭할 것 같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아니, 민주당은? 근데 사실 이게 유신 잔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20석 왜 꼭 20석이어야 되냐, 뭐 5석 이상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보면 뭐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 몇 % 이상만 출연할 수 있고 그 맞아요. 이하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막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주는 차원에서 발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더 많은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게 개혁신당도 좀 낮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많이 어차피 낮아져야 되죠. 3석까지는 안 해줄 많이 거니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20석이 낫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애매하게 뭐 10석으로 되면 괜히 또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라고 또 저렇게 어깨 뽕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빼고 이런다. 조국 혁신당마저 교섭단체가 되면 또 같이 안 놀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개혁신당. 네. 근데 현실적으로 네.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설령 비슷한 우리 아군이라 하더라도 아니 근데 야권의 주도권을 분점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 네, 네, 약간 그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어쩌면 대선 가도에서도 보다 좀 유리한 입장이 조국 혁신당에게 부여될 수도 있어서 물론 그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 하나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조국 혁신당마저 교섭단체가 돼서 이 3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개원이 됐던 뭐가 됐던 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야당이 두 교섭단체가 생기는 건 국힘도 반대일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게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혁신당은 진보의 쇠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파트너가 하나 더 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더 매운맛이죠. 더 매운맛이 오는 거니까 부담스럽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내부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10석 이하로 낮춥시다라고 결단하면 이것도 또 새로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아, 대표가 네. 그 했을 때 2016년 총선이죠. 그때 캐스팅 보트 역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법안에 아 대해서. 맞습니다. 아, 국민의당 열풍이 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38석.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는 싶네요. 의석수도 워낙 네. 많았죠. 아 그때 네. 진짜 근데 예. 어땠냐면 여기 화려했던 양당에서 다 시절이었죠. 정리가 됐다 싶었는데 이 네. 국민의당 합의가 안 되면 맞아요. 뭐가 안 돼가지고 예. 항상 이 위에서 부장이 예. 그래서 국민의당 어떡하냐고 저는 뭐래 거기 뭐래 네, 네. 확인 꼭 필요합니다. 네.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뭐 민주당에서 어쨌든 또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쯤 모여갖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뭐 교섭단체 만들면 정말 그때 또 골치 아파지는 상황. 근데 20명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많이 동시에 나가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한 7명만 땡겨가지고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요? 네. 아, 개혁신당. 개혁신당.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열석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개혁신당이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진보당이랑도 하고 하세요 다 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조국 거긴 너무 혁신당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교섭단체 왜 안 낮추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네. 좀 있다는 거고요. 네네. 다음은 뭡니까? 네 마지막까지 무더기 거부권. 네 어제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4번째 거부권, 4개 거부권을 한 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소개를 했었으니까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라는 그 법안 5개 중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요거 하나는 공포를 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북보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아니 저렇게 그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참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에 할 얘기는 아닌데 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머리 있잖아요. 파마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빠마양 냄새가 네, 여기까지 아. 네,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어쨌든 그 4번의 더 거부권이 추가가 네, 되면서 이제 그 개수에만 너무 좀 몰두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지성으로 막 뭐 거부했다 비판 혹은 뭐 밀어붙인다 비판할 게 아니라 최소한 무슨 법인지는 좀 알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거부에 대한 입장이 있든 이렇게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혹시 알고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도 좀 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 되게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어떻게 제가 좀 네, 소개해드려도 네. 네. 아, 그러시죠.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쉽게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요거는 그러니까 정부안이 있고 그 이번에 국회 통과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일단 예를 들어 1억 전세가 있으면 일단 그 전세 사기 당했다 치고 1억을 먼저 줘. 네. 세입자한테 주고 네. 대신 그 채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 받으면 되죠. 임대인한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괜찮은데 네. 이 사기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돈을 순순히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 결국 전 국민이 이제 나눠서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그 돈이 이제 우리가 낸 청약 통장,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했던 그 청약 통장에서 주택 기금, 이 주택 도시 기금에서 이제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금을 전 국민이 혹은 뭐 집을 살려고 했던 청약 통장 넣었던 사람들이 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가 좀 될 수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정부안은 LH가 먼저
그 해당 주택 이제 경매 나오는 걸 낙찰을 좀 싸게 받아. 그래서 일단 세입자를 살게 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제값받고 팔 때쯤 돼서 이제 그 낙찰 받았던 맨 처음에 경매 받았을 때보다 좀 비싸게 팔 테니까 그 차액을 세입자한테 줘. 요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면 어떻게 이해가 네. 네. 어렵지 않았죠? 아, 너무 좋은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드디어 사회자다. 네, 그러게 드디어? 처음입니다. 야, 내가 지금 6개월 넘게 7개월 만에 이렇게 사회자로 등극했습니다. 처음 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짜증나네.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주택 네. 전세, 전세 사기 사기 특별법. 예, 요거고 네. 나머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그냥 하지 네, 말까요? 해주세요. 예, 왜냐면 이제 조금은 알고 우리가 비판해야 되니까. 네. 한우산업지원법은 네. 한우 가격이 워낙 등락이 좀 크잖아요. 네. 등락이 크니까 어쩔 때는 막 그 한우 농가들이 막 키웠다가 다 막 송아지 값도 못 되는 이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수급 같은 것도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할 테니까 지금 너무 많이 키웁니다. 요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는 거죠.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장려금도 물론 좀 지급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럼 한우만 이렇게 해주냐? 우리 저 유구 키우는 사람들, 젖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농가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우 말고 그러면 한 돈은 그러니까 한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농업회의소법 같은 거는 네. 농업회의소라는 이제 예, 농어업 회의소라는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해갖고 네. 농어촌 정책과제에 좀 참여를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기존에 또 단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 뭐 수산산업협회 뭐 저 여기 한돈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서도 이미 우린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이제 좀 버리고 새로운 기구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힘쓰게 하자는 거냐 이제 요런 찬반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요뭐 이제 누구를 그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볼 거냐 왜 이름 공개 안 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요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쉽진 않은데 여튼 네.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좀 반대를 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좀 통과를 시켰고 요 정도가 제가 파악한 이번 거부권 사태의 법률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박수 쳐주고 선명한 훌륭합니다. 정리 아주 네, 감사합니다. 선명한 네, 정리. 고맙습니다. 네. 네. 개별 법안의 내용을 다 따져 보면 네. 뭐 찬성하는 이유도 명백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면 만약에 제가 그 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찬반을 기표를 한다면 네, 뭐 방해를 받고 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네. 세트도 세트, 놀랐습니다. 네. 정프로의 정영프로가 이 진행에 정도로 하다니. 세트도 놀라서. 저도 깜짝 야, 이 놀랐어요. 법안 아니, 설명에 네네. 세트까지 놀라는. 내가 만약에 현역 의원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 지금 왜 떨어졌죠? 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세트도 감동했습니다. 세트가 감동했습니다. 세트도 김용남 의원님이 의원 되는 거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전사적으로 반대가 심하네. JTBC에서. 네. 근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물론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매우 안타까운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달리 이것만 선 지원 하는 게 맞냐? 뭐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거를 주택 도시 기금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14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잖아요. 네. 너무 많지 않느냐? 네. 그렇죠. 지난 정부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법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문제를 행사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논란.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할 텐데 최근에 내가 보기엔 지금 정부 여당이 네. 루즈벨트 대통령 사례에 좀 꽂힌 거 아닙니까? 루즈벨트요? 왜냐하면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은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의회 내에 옥신각신 뭐 이런 그 논쟁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루즈벨트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진 거 아닌가? 뉴 노멀이 됐네요. 그냥 아니 그런 국회가 생각도 잘못하면 들어요. 거부권 행사해야지. 근데 아니, 앞으로 근데- 더 심해질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20대 22대 국회는 더 국회에서는 많을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역사가 진짜.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 전에 저 인터뷰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가능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을 예, 깨는 예. 그런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재의결해서 부결됐잖아요. 네. 그러면 22대 개헌하자마자 또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낸다는 거예요. 한 번 거부해 그러면 우리 또 낸다. 될 때까지 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국회는 계속 발의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정치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농업회의소법 그다음에 한우산업지원법 네네. 왜그 한도는 안 해줘 왜 닭고기는 안 해줘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현안들을 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놓고 그 조율을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네. 조율하고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게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 나 안 해. 음. 국민의힘이 주도해 우리 안 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극강의 대결 정치만 하니까 국민들이 아우 신문 안 봐, 뉴스 안 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 농업회의소법이나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여당은 자기들이 발의하고 네.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러고 또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뭐 열심히 활용하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PK 의원들 만찬에서.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네. 누가 물으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대 국회가 앞선 20대나 19대만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22대보다는 나았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벌써 이거 시작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초를 치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게 딱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에? 법안이. 그렇게 없어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 마지막에 합의한 그거 하나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네. 정말 심각하다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예. 22대는 근데 여야 합의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건 나중에 혹여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그 강대강의 대치가 어떻게 하면 이거 풀어질 수 있을까? 너무 좀 멀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예. 제도를 바꿔야 돼요. 개혁신당의 주도로.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예. 자연스럽게 중대선거구로.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합종 연행하는 상황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별로. 저쪽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쪽의 요구도 일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고 아니면 아예 뭐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국민적 저항이 아무래도 좀 세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다당제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거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시행을 하면 결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과 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1, 2등이 붙는 그렇죠. 최종 결선을 네네네. 위해서 그러면 서로 상대방 다른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강대강 대치가 좀 완화가 되지. 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점점 심해질 거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이 네. 그 전반기 초반에 정치관계법, 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좀 깃발을 들고 세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늘 후반부에 막판에 가서 거의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하고 제도 개혁이 세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뭐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라는 게 이제 늘 뉴스 리포트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저는 차제에 개혁신당이 정치관계법 개정 이런 거를 깃발을 좀 드시라. 네, 그러면 내일 좋겠다. 얘기할게요. 제가. 네. 네. 아니 선거제도 개혁 진짜 중요하니까요. 예, 그 초반에 안 하면 못해요 또. 네. 예. 아 근데 그게 이게 물론 뭐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데 보면 또 완전 극우 정당 소수인데 극우 정당 하나의 숫자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 정부가 뭐 예를 들어 극우 정당을 네. 껴안고 가요. 그럼 이제 극우 정당이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법들을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작용도 물론 있죠. 네.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는 없으니까. 거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그래도 그게 제일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왜냐하면 계속 싸울 거예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마 이게. 유행하는 말로 이제 개인 의견이다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의 의견 또 들어봐야 되니까. 거죠. 네. 네, 뭐 다 바꿔야죠. 네, 분위기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당원도 바꾸고. 와 근데- 진짜 똑같다. 근데 당 대표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다 바뀌어도 당 대표는 안 바뀔 것 같던데. 당 대표 빼고 다 바꿔. 아, 바꿔야죠. 그 얘기 네. 먼저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의장 경선에 당심 20%를 반영한다. 음.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민주당이 이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아마 이제 문건이 돈 것 같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20% 반영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그 권리당원들한테 온라인 혹은 ARS로 의견을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전체 그 표 중에서 20% 집어넣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추미애 당선자가 탈락한 뒤에 충격받은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당심을 이제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좀 논란이 좀 있겠네요. 그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그렇죠. 원내 선거에 예, 예. 네, 이 당심 이게 과연 개혁의 방향이냐는 좀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로 의원들이 그리고 이런 예가 있나요? 전 다른 나라 예가 아,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례요. 좀 뭐 제가 아는 한은 못 찾겠던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상호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원내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 전부 다 당연히 이번에는 순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또 뭐 인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장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 4파전이었고 당 내에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정식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경선 안 할 수가 없었고 4파전이다가 중간에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조정식 후보하고 추미애 대표가 단일화하고 이제 양파 2파전이 된 건데 네. 그 양파라고 하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 양강 구도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원과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 근데 이거는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냐에 대한 섭섭함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존중이 없으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자 간의 갈등 속에서 20% 정도는 반영을 하자는 어떤 정도의 타협책 같은 거를 제안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도 그러니까 당원들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 네. 그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50% 얘기했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현역 중심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 정도는 가자. 이런 정도로 일종의 이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의민주주의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를 첨가해서 하자. 그러면 법안 표결할 때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도 그게 있죠. 과연 맞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좀 흔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당원들이 당비 내고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 그 당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 보조금, 그렇죠. 선거 보조금 그건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으로 사실은 거의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는 반영 전혀 안 하고 그냥 당원들 것만 반영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상임위원장 뽑을 때도 그러면 또 해야 되나요? 그냥 국민투표하죠.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 의장도 그러면 국민투표하고. 개헌도 국회의원 뭐하러 뽑아요? 그때 아이, 그냥 주요 모바일 사안을. 여론조사로 법안도 통과시키고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막 그런 측면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냐 여기까지 또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반드시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은 이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그러니까 표달라고 할 때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들어간 다음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더 크게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 상임위원장도 뽑고 뭐 하고 뭐 할 때마다 다 의견을 넣을 거냐? 저는 그거는 좀 별건으로 한다 치더라도 지금 제기되는 이슈 원내대표는 저도 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니까 네. 그거는 국회의원들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국회의장이나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 때 너무 많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단어를 약간 이게 열성 지지자분들 민주당 열성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뜻을 온전히 잘 전달하고 잘 이룩해내는 것을 훌륭한 정치라고들 아마 많이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은 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혹은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뭐 이런 합의를 이뤄내는 거 이런 걸 이제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죠. 다수 계신 것 같고 그 생각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뽑아준 사람들이나 지지자의 의사에 기속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묶이는 거는 아니다. 뭐 그게 기본인 것이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묶이게 좀 제도를 바꾸자라는 그렇죠. 주장이 민주당 쪽에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의장 경선에도 당심을 많이 더 반영하는 이런 식의 결정이 이제 오늘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추인이 되면 이제 뭐 최고위 그다음에 중앙당 다 열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거부하기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쉽지 그죠? 않아 네, 보입니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거든요. 네. 민주당 안에. 그러면 예. 또 수박으로 공격당할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수박 그러니까 그 참 저열한 표현인데 사람을 과일에 비유하고 이런 거는 온당하지 않은데 아니 수박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예. 수박은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자유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 규정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슨 장기판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취급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판단도 아니시겠지만 좀 더 좀 성숙한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생각해 네. 봅니다. 대체로 그리고 과일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뭐 키위도 그렇고. 토마토. 아,
토마토가 있어요. 네. 토마토 과일 아니잖아요. 아 채소입니다. 야채. 아, 죄송합니다. 딸기도 야채죠, 사실. 그럼 과일은 다 겉과 속이 다른가요? 아니 그게 사과. 이유가 네. 겉과 속이 달라야, 달라야 과일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아. 때문에 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참외. 겉과 망고예요, 속이 망고. 바나나. 같으면 네. 뭐 이게 어떤 그 조류나 벌레에 의해서 이제 과학 공격당할 수 있어. 알맹이가 침탈당할 수 아.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을 달리한 건데 그렇군요. 그걸 갖고 자꾸 욕을 하니까 사과, 배, 듣는 과일 감. 입장에서는 아.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새로운 네. 고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 근데 좀 걱정은 됩니다. 아마 의총 같은 데서도 분명히 목소리 큰 의원들이 네. 그럼 지금 당심을 뭐 당원들의 생각을 뭐 반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네. 근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아침에 보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 한 16개 정도 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 하나를 반대하기도 매우 애매한 구조인 거예요. 네. 16개 보고해 놓고 이제 이대로 갑니다라고 했을 때 야, 1번은 이래서 이상하고 2번은 이래서 이상하고 사실 이런 반대 토론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침에 물어봤더니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라고 하세요. 다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제가 그리고 왜냐면 반대를 하거나 토론이 되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반대했어. 그럼 다시 찬성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또 다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얘기가 돼야 의총이 활성화가 되고. 의제가 그러려면 하나나 그렇죠. 두 개 그러면 많아야 쟁점이 두 딱 개. 서야 되는데 지금 16개를 던져놓고서 나는 1번에 반대하지만 난 사실 1번은 찬성하는데 3번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고 그러려면 좀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네네네. 지금 전혀 뭐 그거는 안 된 상태로 오늘 첫 출근했는데 막 갑자기 지금 당원 당규 나와서 당황한 그런 하셔야지. 네. 네, 말씀을 하십시오. 듣다 보니까 네. 작전 아닐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말하다 끊겨가지고 되게 오해를 받았는데 지금 국회 기자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네. 이재명 정치 천재론이 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 돌이켜 보니까 귀신같이 타이밍을 재고 필요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을 막 할 때도 이제 비판도 받고 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님들이요? 네. 기자님들 CSF 그 해서 열- 좋게 내주시지. 그 16개 당원 당규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은 대선 출마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론의 관심은 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20%를 반영할 거냐 네. 그러면서 거기에 갑론을박을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그냥 무산 네, 쭉 추가되는 가겠습니다. 이런 네. 전략 아닐까. 네, 트로이. 성동격서입니다 지금. 성동격서. 근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그래도 되게 담백하게 자료 1번에 나옵니다. 주요 내용 1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으면 네. 2026년 3월에는 당 대표가 출마하려고 하거든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당대표 없이 혼란하겠느냐. 그러니까 요 임기 자체는 조금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필요하다면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개정이. 그 말은 이제 여기 뭐라고 이제 지금은 비명계가 없지만 아무튼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당 대표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쭉 대표하다가 하다가 뭐 한 7, 8개월 정도 앞두고 당대표 대선 출마. 내려오면서 그렇죠. 이제 대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네. 근데 민주당은 1년 전 사퇴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 아. 사퇴예요. 대선 일로부터 어. 1년 6개월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로 지금은 돼 돼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도 곧 그래서 바뀌겠네요. 제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힘 저것도 바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1년 6개월 예. 전 사퇴면 이번 뭐 아직 전당대회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만 7월 내지는 8월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얼마 못해요. 그렇죠. 그럼 당 대표 하면 대통령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 1년 근데 6개월이라고 대통령 하면. 나갈 사람이 당대표 나올 하죠, 가능성이 보통은. 높거든요. 예. 그래서 국힘도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원 74조의 2 거기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자료로 민주당에서 아. 같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조항 말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좀 강조를. 그것만 따오자. 네. 1년 6개월은 뭐 네, 그런 여기는 얘기를 하고 1년이니까 그건 무시하고. 네. 아니 근데 이제 폭넓은 그 보완 조항이 있어요. 현행 당헌에는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미비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대통령 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당원에 네, 이게 당헌 없는데. 개정안에 이 얘기를 한번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네, 이제 새로 써놨어요. 규정을 넣어야 된다. 유사실이 이제 대비해야 이런 거죠. 된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뭐 되는 것 개연성이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네. 공직선거의 경우에 뭐 총선을 예를 들면 네. 뭐 120일 전, 90일 전 사퇴해야 되는 그 직들이 있거든요. 네. 방송인도 마찬가지죠. 네. 진행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시 선거에 적용되는 거지 아, 보궐선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보궐선거에는 한 달 전? 뭐 하여튼 그 선관위 등록 전에만 사퇴하면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논의하자는 대통령 거리시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1년 전 사퇴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보궐 나갈 때는 그럼 한 달 전에만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놀이시게 준비하신 겁니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보궐에서 출마하려고. 한 달이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 기억에 네. 보궐선거는 선관위 등록 전까지만 아, 그렇습니까? 사퇴하면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원한 아니 제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아, 거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원한다면 국민이 해야죠. 그렇게 원하는 또 네, 어떻게 네. 또 거절해? 그러니까 내년 3월 중순까지만 사퇴하면 네. 4월에 있는 보궐선거에 나갈 수 보궐선거에 있어요. 출마할 수 근데 있어요. 방송이 그래. 그때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디 보궐이에요? 그거? 어디 보궐인지는 알고 가야지. 오늘 7개월 만에 진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실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제 25만 원. 이거 아.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이제 인터뷰 나올 때마다 물어봤는데. 민주당 의원들 나올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네, 도대체 25만 원 어떻게 하실 거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신 우리가 22대 국회에서는 추진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연금 개혁에 이어서 민생 행보를 내가 좀 더 강화하겠다.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준비가 돼 있는 당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25만 원은 그럼 차등 지원 쪽으로 아마 가겠죠? 아니면 정부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는 걸로? 예, 네. 여당도 반대하고 정부도 뭐 일단 첫 번째는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데 13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풀렸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이것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뭔가 판이 짜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이 크기 때문에 네. 이대로는 받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둘 다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13조 원은 전 국민 네, 모두 다 25만 원씩 네, 지급할 네, 때 네. 13조 원 정도인데 지금 민주당이 바꿨잖아요. 네. 태도를.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로 할 때는 물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그렇죠.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네, 네, 네. 소요 예산은. 근데 저도 장 기자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네. 위해서 아마도 이것도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보수 언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보수의 그 의제들에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좋다 44% 소득 대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반대했어요. 네. 여당에서. 사실 이거는 좀 황당한 경우거든요. 이 정도 양보했으면 그럼 좋다 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옳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 민생회복 지원금도 똑같은 의제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의제들에 대해서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쥐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대로 족족 다 이제 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게 누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들 한 게 뭐 있어?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했죠. 지난 총선에서 심판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불화살이 올지 아무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무슨 얘기하냐면 무정부 상태 같다. 지금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혼선 보십시오. 뭐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없을 네네네. 정도로 많은 정책 논의들이 엇박자가 나거나 오늘 발표했다가 내일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완벽한 기능마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이 한심한 게 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최근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조 개혁과 네.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조 개혁은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연금, 네. 사학연금. 기초연금 네. 뭐 이거를 다 함께 어떻게 바꿀 건지를 논의해서 한 번에 하자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거 20년 걸려도 못해요. 아, 아니 네. 당장 기초연금 주던 거를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당이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주로 요새 표는 국민의힘이 받는 표는 주로 거기서밖에 안 그러니까. 나오는데 네. 65세 이상에서. 이상에서만 나오는 표를 받는 정당이 네. 그거를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기 싫다. 우리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네. 너무 한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물론 저도 지금 논의되는 안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수 변경보다 더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아니 역시. 이거를 먼저 논의하고 네. 네. 부담률을 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13%로 높일 거냐 아니면 뭐 10이나 뭐 11로 할 거냐를 논의하는 게 순서상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여당의 반대 이유는 황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면 너무 이거는 하세월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르백에서. 제가 이거 이제 연금특위 분들 네. 제가 취재를 했어요. 왜 네. 이거 아니 세상에 44%면 거의 다 온 건데 그 돈 10,000원 차이라는 거잖아요. 소득 대체율에서 네. 45%냐 44%냐 43%는 돈 10,000원 더 받냐 덜 받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 10,000원 때문에 이걸 결정을 안 하고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싶어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구조 개혁은 원래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야.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는 아니 그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률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몇 퍼센트를 내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국민들은 공론조사했을 때 처음에 40%였다가 안 되겠다 이거 50%까지 올려야겠다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 노후에 먹고 살 게 없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거 50%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본질적으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그거 하세월이다 언제 하냐 안 된다. 일단 모수개혁만 하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의가 쭉 가다가 그러면 아유 그래. 어차피 안 되니까 모수개혁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45 부르고 저쪽은 43 부르고 그 이튿날 이제 44%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럼 우리 45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44% 받겠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또 우리 상민 씨가 아주 네. 예민합니다. 아, 아, 정말 이거 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누르면 나옵니다. 이 분노. 아니 국민연금 분노. 일본에서는 네. 지금 100년 준비가 돼 있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 뭐를 비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가 많아요. 제가 되게 보기엔 싫어 지금. 저희 다음 세대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도 지금 그 출산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 얘기는 제 얘기 똑같이 복사해서 하는 얘기고요. 네. 다음 부분은 이 다음 수업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네. 보험료율이 9%잖아요. 네. 근데 그 9%를 4.5 분담하시는 게 아니고 9%를
오로지 다 내고 혼자. 계신 거 그런 거잘 아니에요? 몰라요. 개인 사업자라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회사가 다 그러니까 내주는. 네. 그러니까 네네. 개인 사업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게 게 아니고 아니죠. 개인 네네네. 사업자예요. 그렇지 예. 여기는 더 9%를 민감하지. 내고. 만약에 네. 9%에서 13%로 되면 올리면 버는 돈의 10% 이상을 가져가는 본인 거니까. 소득의 13%를 납부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 같으면 네. 사용자가 그렇죠. 절반을 절반 부담하잖아요. 내주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같으면 4.5, 4.5인데 그렇죠. 6.5, 6.5로 그렇죠. 올릴 거냐인데 네. 이렇게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부담이 커지죠. 9% 지금 내가 오로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생돈이죠. 13%를 내야 되는 거야. 네. 앞으로. 아니 소득 대출을 올리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돈은 어디서 나냐 이 말이에요. 아, 문제는- 이상민 씨가 내면 됩니다. 이상민 씨가 제가 내야 돼요? 이상민 씨가 무슨 연금을 말입니까? 수령할 나이가 나이쯤 되면 되면 과연 없을 받을 수 것이다. 있을까? 네. 네. 우리 다 똑같이 저희 다른 맨날 세대 얘기하고 연금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연금 고갈이 돼도 네. 못 받지는 않아요. 반드시 받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변경이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돈을 모아둔 데서 거기서 이제 빼서 분배를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부과 방식을 변경해서 네. 받게 됩니다. 못 받지는 않아요. 아니, 반드시 그냥 받으실 생각하지 수 있습니다. 말고 아, 세무서부터 억울하네. 바꿔요. 세무서부터. 지금. 무슨 세무사가 아, 젊은이들 다 아니 소득세 부러워하고 신고하는데 있습니다. 세무사가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 기자님 너무 악의적입니다. 아, 사생활을 자꾸 꺼내지 마세요 기자님. 방송 왜 그것들을 자꾸 꺼내네 이거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아니, 있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4.7% 정도 돼요. 네. 그래도 기대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네요. 아니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네. 낮죠. 근데 캐나다 연금이 10년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아, 캐나다로 가서 들어야 야수의 심장으로 막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금이? 우리도 우리보다 만나야겠네. 2배 이상 높아요. 어머 어떻게 투자를 잘하지? 투자를 잘하는 네. 거죠. 그게 이게 한 해가 아니고 10년 우와, 평균이니까. 대단한데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도 이렇게 높이려면 몇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돈 더 내서 더 받는 구조로 하자고 하니 사실은 지금 2030 세대 입장에서는 네. 야 내가 낸 돈 이거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여기서 더 내라고 라는 반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제일 큰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넣어서 어떻게 굴리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익률을 반드시 올려야 돼요. 어디 넣습니까? 빨리 얘기 좀 김용남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네. 연금관리공단 아 그러게 연금공단 이사장 한번 가세요. 뭘좀 주요 직책을 네. 맡으셔야 되겠다. 국민연금공단 지금 이사장 네. 보내드립니다. 공공기관장으로 네. 보내야 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쨌든 조금 더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그거는 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네.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도 네. 네. 다시 서울로 서울로 갖다 올리자 놔야 돼요. 이 얘기를 일단 진짜 많이 현실적으로. 하죠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야 우수 자원이 들어오지. 네, 이탈하지 사실은 않고.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에 남아 있는 분들 일부예요. 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게 그렇죠. 약간 그 네. 지방 이전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남방 한계선이 돼갖고 더 이상 괜찮은 인재들이 안 내려온다.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 얘기를 입으로 꺼내는 네. 순간 저 지역 비안에 네. 저 서울 중심주의 저 이런 이제 욕이 막 오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게 돼. 논의 자체를 네. 못 하게 아니, 근데 되잖아요. 우린 진짜 기금운용본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왕 전주로 내려갔습니다만 기금운용본부라도 왜냐하면 선호하는 국민연금의 연봉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금융기관 내지는 사기업체에 근무하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PS에 근무하는 이점이 있긴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에 두는 게 맞겠죠. 그 원래 이제 그 기금 자체가 뭐 거의 1,000조 넘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이기 네.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한 20%만 돼도 200조 그 돈을 굴리는 뭐 이른바 펀드 매니저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이 사실은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왜냐면 워낙 돈이 크고 다 아이고. 국민들 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선수들은 지금 이 연봉 받고는 이제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전주에 있으면
뭐 이런 가족들 문제나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1%가 올라가면 1년에 10조를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워낙 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아, 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이런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임기 언제 끝납니까? 지금 김영남 의원님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좀 진짜 우리 미래의 돈이고. 그럼요. 예, 네. 우리 모두의 돈인 건데 너무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하여튼 조금 아니,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잖아요. 예, 내 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잘해야 너 돈 받는다. 미래 세대의 돈입니다. 예. 네. 아, 눈물 나오네. 하여튼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수익률을 어떻게든 좀 높이는 게 정말 우선돼야 될 그런 논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를 논의하면서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걸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 그러면 분담 그러니까 소위 내는 돈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올린다? 그러면 개개인은 자기가 받는 네트 인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야, 이제 가능할까 싶어요. 10조만 올리더라도 그게 그럼요. 얼마예요? 그 10,000명이 아니 만약에 캐나다 연금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고가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전혀 안 해도 아니, 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용병들 좀 부르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또 그만큼 못 해요. 그래요? 우리 시스템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또 시어머니들이 많아 거기에.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각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이제 운영하는 운용역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을 감시 내지는 뭐 하여튼 그 맞아요. 사람들한테 의견 개진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다양한 직종에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은 이제 아니신 거잖아요. 금융이나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예.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맞나 그래서 싶어요. 그러면 어디 저는. 데리고 와야 돼요? 기재부나 뭐 이런 거. 네, 이런 논의들을 네. 우리 김용남 전 네. 의원께서는 네. 좀 같이 좀 하자. 그 수익률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뒤에 일정들이 다 있으시니까 마지막 하나만 딱 네. 좋은 분야 여쭤보고 갑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수사의 속도가 좀 붙는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차부장급 인사를 할 거면 네. 검사장 인사를 왜 서둘러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 났을 때 지금 인사 시기로 봐도 이상한 시기고 이렇게 바꿀 상황이 아닌데 급작스럽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검사장 인사를 급하게 했으면 차부장 인사라는 게 위가 움직이면 밑에는 아래도 같이.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일 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밑에는 또 놔뒀어. 그러면 결국에 문제되는 검사장 몇 명 속아내는 인사였나?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9명 검사장급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거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싹 다 바뀌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준 거나 물론 이제 승진이라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차부장 검사들 그냥 놔뒀으니까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 속도가 나겠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예, 그냥 스테이다. 그래요.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워낙 반발이 거세고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눈치 보기 차원에서 그냥 스테이하는 거지 여기에서 속도 내서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합시다. 이렇게 안 간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설령 그 담당 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지휘하는 사람들이 딱 바뀌면 뭐 검찰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수사하지 말란 얘기구나 정도는 메시지를 검사들이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소환 조사 아니면 어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찰 조직이라는 건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위에서 결재권자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네. 단지 다만
야 그거 전에 여길 먼저 해봐. 아. 이거 확인이 먼저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순위가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할 수는 얼마든지 있죠. 뜬금없이 장르만 여의도 한번 가봐. 거기 수사할 거 많아.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수사하려던 것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고. 어.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네.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누가 도이치모터스 아니면 명품 백과 관련한 발언을 했어. 네. 그러면 야 영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전에 이거부터 그 수사 마무리 짓고 해야지. 어떻게 수사를 그런 순서로 하니? 네네네. 그런 식으로 반려할 수는 있죠. 아, 영부인보다 뭐 정프로가 먼저다. 그러면 아니야. 김종대 의원입니다. 네,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 살려고. 김종대가 먼저입니다. 이 자리 절대 자리 비우면 안 되는 자리네. 자리 비우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 아유 그분 말씀을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팀 검사들 유임된 거에 대한 실제 검찰에 있으셨던 분의 이야기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우리 최유경 기자님 알찬 뉴스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간만에 송영길 전 대표 등장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니, 내는 안 불러. MB는 그 UAE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UAE 맞네. 음식을 뭐 며칠 동안 보내줬어. 아, 배가 맞네요. 빵빵해졌습니다. 네. 원전 수줄 내 도와줘가지고. 네, 큰일 하셨습니다. 아 배고파. 네, 국밥 맛있게 드시고요. 또 국밥이야? 네, 우리 김용남 의장님, 전 의장님 그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한없이 가볍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